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리아타운에 나왔습니다. 코리아타운도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마트는 제가 좀 이곳에 살 때 자주 다녔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 김밥 맛이 너무 좋아서 자주 오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최중심에 있는 한남마켓이나 갤러리 마켓 이런 데를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독특하게 많이들 안 가시는 마트를 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코리아타운에 역사가 있기도 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또 굉장히 많은 부자가 탄생된 캘리포니아 LA의 코리아타운입니다. 맨하탄에 중국 사람들이 차이나타운,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 많죠. 그러나 코리아타운, LA의 코리아타운을 아마 능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곳 한국 분들은 이미 성공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들어오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최근이나 상당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성공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든지 간에 코리아타운에 오면은 어려운 문제 그리고 기쁜 소식 이런 것들을 다 접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코리아타운에 오시고요. 또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이곳에서 또 함께 살고요. 그래서 상가, 건물, 아파트, 콘도 그리고 빌라 할 거 없이 유닛이 있는 것을 빌라라고 합니다. 많이 이곳에 살고 계시고요. 부동산도 많이 안 떨어지고 잘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코리아타운에서 박미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 코리아타운 보시면서 기사 내용도 읽고요. 그리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은 멤버 회원분들을 만나는 날, 내일 한국 시간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노벰버 퍼스데이. 와, 세월이 정말 빠르게 2022년이 갔군요.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인 아침부터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랠리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왜 이러는지, 외국인들이 왜 한국의 주식들을 현재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다,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화요일 미국 뉴욕 증시는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0.39 다우존스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03 좀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런 가운데서 연준 경계감에 일제히 하락했고요. 메타가 6% 하락하고요. 유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10월 5대 은행 대기업 대출이 7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5대 은행이에요. 시중 자금은 49조 원을 흡수, 영머니 무브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타이틀로 볼 수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유동성 경색에 10월 대기업 대출 7조 급증을 했고요. 영머니 무브 가속화, 시중 자금 49조 원 은행 예금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은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돈을 가지고 있는 캐시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 6%의 금리를 받기 위해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은행 대출로 충당하면서 은행권 대출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개점 휴업 상태고요. 수년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출을 확대하며 자산 성장을 일궈온 은행들은 경기 침체 등 연동성이 커진 뉴 노멀 시대에 리스크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수출은 525억 불이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5.7%, 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반년 동안 이어진 무역 수지 적자에도 수출만큼은 성장세를 유지해왔는데 이마저 글로벌 경기 둔화에 꺾여 역성장한 것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과 수출 부진과 최대 교역국 중국의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도는 현상이 10월에도 이어지면서 무역 수지 적자는 7개월째 지속. 제가 볼 땐 11월, 12월 전부 무역 적자를 보면서 엄청난 수조의 적자를,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적자를 볼 것 같습니다. 2022년은 한국의 무역 수출은 폭망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 역성장은 세계 경기 침체 흐름과 맞물려 어느 정도 예상돼 왔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지난 5월 21.3, 6월 5.4, 16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7월 9%, 8월 6.6, 이어 9월 2.8까지 부진한 흐름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수출 증가율 추락과 관련해 산업부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 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 역대 10월 최고 실적을 기록한 2021년 10월 기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리츠 그룹, 메리츠 자산운용이 결국 매각이란 타이틀이 나왔는데 존 리라는 CEO인지 직원인지 굉장히 큰 일이 있었었죠. 기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자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큰 요동을 쳤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리츠 운용은 CEO에 의해 반짝 스타덤에 올랐지만 이후 후속 펀드 등이 성과를 내지 못했죠.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동학 개미 운동 과정에서 존 리 대표의 스타성이 부각돼 명맥을 유지했다. 하지만 존 리 대표가 지난 4, 5월 사이 금융감독으로부터 차명 부동산 투자 조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치명타를 입었죠. 메리츠 운용은 2008년 5월 6일 설립돼 올해 차로 14년차를 맞은 종합자산운용사로요. 투자 자문 및 투자 일임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자들 회사가 별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타이틀 걸고 CEO 같은 얼굴 마담으로 얼굴 놓고 매스컴 플레이 해서 돈 끌어모으고 하는 거죠. 설립 당시 메리츠 종합금융의 자산운용 부분이던 사업체를 2009년 2월 집합투자업 등으로 종합운용사로 재인가 등록해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사가 지분 100%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메리츠 운용은 설립 후 5, 6년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2014년 돌풍을 일으키며 업계 수익률 1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인 스타 매니저, 처음에는 스타도 아니고 미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한국에 일단 스카웃돼서 서로가 밥 먹고 차 마시고 술 먹으며 잘 가자 하고 이제 와서 존이라는 사람을 신인 대표로 앉혀놓고 2013년 말 CEO 취임 이후 번잡하던 상품들은 다 정리를 하고요. 전국의 기업 탐방 등으로 종목을 골라 9개월 만에 대표 상품에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리츠 금융그룹이 존 리 전 대표가 불명예 퇴진한 계열 자산운용사 메리츠 자산운용을 매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비밀리에 원매자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를 타진한다. 원매자 의사를 타진한다. 팔린 것도 아니군요.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쿠라 회사를 제가 볼 때는 팔리기 힘들 것 같고요. 최근 유럽계 자본 한 곳과는 51% 지분을 넘기고
결국 52% 지분을 넘기고 자기네들이 또 49%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또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돈 넣으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수 지분만 남긴 채 경영권에서 손을 뗀다.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일단 지네는 뭐 유럽계 랄랄랄라 무슨 회사인지 모르죠. 사쿠라인지 뭔지 넘긴 척하고 나머지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굉장히 많죠. 이런 회사가. 예. 그래서 손을 뗀다는 큰 틀 액션을 취하겠다. 뭐 매각 구조를 협의했다. 이런 걸로 바람을 지금 잡는 것 같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메리츠 그룹은 상반기 중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으로 지목돼 곤욕을 치른 메리츠 자산운용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얘기를 읽을 수 있는데 다 뭐 그 전에도 제가 볼 땐 믿을 수 없는 그런 회사 바지들 세워놓고 잘 전략 짜가지고 돈 땡기고 잘 되면 좋고 돈 벌었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집에서 비행기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좋은 데 와서 쇼핑하고 놀고 안 되면 이제 털어버리고 거기에 돈 넣어놓은 사람들만 거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어디다 돈을 놓으실 적에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자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이든 어디든 돈을 놓으면 돈이라는 거는 그냥 종이짝 한 장 증거자료 얼마 넣었다 그거 한 장이니까요. 그렇게 운행하기보다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경매시장 한파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달 또다시 빅스텝을 단행하여 기준금리가 0.5 올리면요 3.50% 수준까지 오르겠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메리카 USA 미국이 0.75 땡땡땡땡땡땡 올림으로써 이제 미국의 금리는 4% 노벰버 11월에 됩니다. 12월은 0.5라고 하다가 슬쩍 천천히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11월 8일 중간선거 바이든의 중간선거 기간까지 랠리가 거듭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주식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월요일 오늘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내일도 0.75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12월에 0.5 이야기 하더니 점점 매파 발언이 시작되면서 0.75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한 번 남은 0.5 기준금리 총 2022년 3.5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지금부터 대출을 받으시려면 약 8% 이상의 이자를 주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년도 더 오르죠.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오르는 한은 지금 현재에서 더 많이 내린다. 희망이 없네요. 자, 영끌 B2에 나섰던 투자 수요의 매물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물건이 늘면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도 비교적 늘어날 전망. 정부가 15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는 만큼 시장 관만세도 옅어질 수 있다? 15 풀어줘서 15억 이상 고가주택에 주택담보대출 이제 안 넣니? 백날 풀어줘도 그거 효과 없어. 자, 지지옥션 연곤이라네요. 금리가 높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파트 경매 물건도 많이 늘어날 전망.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더 완화된다면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헛소리를 지금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집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업계에선 내년부터 경매 시장 분위기가 다소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본다. 다만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상당해 시장 분위기가 급 반전되기보다는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바보도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테고 고가 아파트의 경우 10억 초과에 대해서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금리가 워낙 높아서 물건이 늘어나도 그만큼 수요가 급증하기는 힘들 것이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경매 물건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 낮은 금액의 실거주 요건이 좋은 곳으로 입찰에 나서는 등 지역마다 약간의 쏠림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쏠림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거 봐. 지금도 쏠림 현상은 여전해.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도 그랬고 이거 무슨 답변이 뭐 아무나 생각하는 답변을 하시오. 좀 연구 좀 다시 해서 새로운 내용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주택 거래 절벽 장기화, 부동산 시장 커지는 경착륙 공포라. 매매량 반토막, 미분양은 급증했고요. 1월부터 9월 거래량 전년보다 49% 감소. 서울 9월에 856건, 역대 최저 기록이고요. 미분양 27%가 늘어 수도권 56%로 계속 미분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대차는요, 임대차 시장은 월세가 52%를 차지하고요. 정부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등 검토를 하고 있다. 다 풀어, 다. 빨리 아직도 뭐 해제 안 했냐? 빨리 풀어. 푸는 게 최고야. 자, 부동산 사고 팔고 누가 일하죠? 부동산 중개소들, 네, 부동산 업자분들 대단히 지금 힘듭니다. 5개월간 매매가 제로 건, 한 건이 없단 말이야. 와, 20년 만에 최악이다. 부동산 중개소 진짜 다 죽는다. 10억 대출 풀어도 매수 문의는 실종, 아무도 안 산다. 9월 폐업, 휴업 중개소가 1000개가 넘게 땡땡땡 문을 닫았나요? 망했나요? 네, 폐업을 했군요. 휴업도 하고요. 서울 경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자, 부동산 기사는 하나 떴는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서 이 작자의 이야기는 닉네임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미국 집값이 6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한 진짜 이유. 미국의 믿잖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미국에 뭘 투자를 해본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 잘 아는데요, 고작 그냥 서울에서 책 몇 개 낸 거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아마도 몇 개월 동안 이제 6월부터 집값이 좀 떨어졌다. 떨어진 건 아니고 핵심 지역들은 그대로 있었던 상태였고요. 특히나 미국은 중요한 게 주택이죠. 콘도미니엄 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이제 조금씩 오퍼가 40개씩 들어왔고요. 30개, 20개, 10개 이렇게 줄다가 이제 물건을 내놔도 값을 내려서 내놓는 집들을 이제 관심을 두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집을 사기는 좀 힘들어졌죠, 사실. 그렇게 되면서 관망을 하는 쪽으로 가면서 월세, 여기는 렌트를 얻어서 sap니다. 전세가 없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빨리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 내용은 내년 2월까지 이제 집값이 떨어지다. 불과 내년 2월까지 떨어지면 이 사람아 6, 7개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다고? 뭘 근거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참 힘들군요. 듣기가 거북하네요. 예. 그래서 자기 분석은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미국의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계속 하락할 것이다. 어디까지 하락을 한다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더니 2월, 3월이 되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미국의 집값이 반등할 것이다.
아니 이제 경기 침체 들어와서 내년에 엄청난 경기 침체로 미국의 집값은 폭락을 할 것이고요. 정말 많이들 힘들어지는 시기를 2023년에 누구라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는 이 작자는 정말 무슨 시커먼 안경을 끼고 나와서 얼굴을 내밀고 얘기를 하든가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잘 이야기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은 시작은 했지만 어디까지 갈고 언제까지 갈 것이며 또 얼마나 더 내려가고 어느 때 바로 부동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무도 지금 이렇다 저렇다 아까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2월부터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을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